큰 가위를 만들기로 결정한 네 사람은 함께 대장장이를 찾아가기로 했다. 혹시라도 누군가 혼자서 대장간을 가다가 이막수를 만나면 큰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과가 앞장을 서고 정령과 육무쌍이 말등에 이불을 깔고 바보 낭자를 부축해 눕힌 후 그 뒤를 따랐다. 몽골이 금나라를 무너뜨린 후 철갑 기마대와 철기가 송으로 들어왔다. 이 일대는 송나라 변경의 북쪽 끝이었던 탓에 도시는 대부분 몽골병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고 파괴된 곳도 많았다. 도착한 대장간은 매우 초라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면에 커다란 다듬이돌이 있고 여기저기 석탄 부스러기와 고철이 널려 있었다. 벽에는 쟁기와 낫이 몇 자루 걸려 있어 더욱 을씨년스러운 가운데 사람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무도 없습니까? 잠시 후 구석진 곳에서 노인 한 명이 나왔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것이 50살쯤 되어 보였다. 오랜 세월 쇠를 두드린 탓일까? 그는 등이 심하게 굽었고 작은 눈은 연기 때문인지 붉게 충혈되었으며 눈가에는 눈곱이 잔뜩 끼어 있었다. 한쪽 처마 밑에 지팡이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다리도 성치 않은 모양이었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급히 물건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뭘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양과는 가위의 모양이며 크기를 설명하고는 급한 사정이 있어 서둘러야 하니 도와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대장장이는 이상한 주문이었을 텐데도 이상한 내색은커녕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곧장 풀무질로 화로에 불을 피우고 쇳덩어리 2개를 녹였다. 오늘 밤까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서둘러 해야지요. 대장장이는 짤막하게 대답하고는 더욱 세차게 풀무질을 해댔다. 화로 속 석탄이 이글거리며 붉게 타올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는 북방 지역인데 대장장이 노인은 강남 말투를 쓰고 있었다. 바보 낭자는 탁자에 거의 누울 듯이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양과 등 3사람은 모두 고향이 강남이었다. 비록 어린 시절 집을 떠나기는 했지만 강남 말투를 쓰는 대장장이를 보며 왠지 고향 생각이 나서 마음이 착잡해졌다. 한 시즌쯤 후 대장장이는 벌겋게 단 쇠를 집게로 집어 다듬이돌 위에 올렸다. 그러곤 오른손에 든 커다란 쇠망치로 쇳덩어리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비록 연로했지만 아직 팔 힘은 건재해 춤을 추듯 망치질을 해대는 게 전혀 힘들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두드리자 쇳덩이 2개가 얼추 가윗날의 모습을 갖추었고 대장장이는 그것을 잦은 망치질로 세심하게 다듬었다. 그렇게 큰 가위를 만들어 내 불진을 자르겠다는 것이냐? 갑자기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에 놀라 양과 등이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새 이막수가 불진을 살랑살랑 흔들며 문 앞에 서 있었다. 무기가 미처 만들어지기도 전에 적이 당도하자 3사람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정령과 육무쌍은 각자 장검을 빼들었고 양과는 화로 옆에 있는 쇠막대기를 봐두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막수가 차갑게 웃었다. 큰 가위로 내 불진을 자르겠다. 어린 것들이 재밌는 생각을 했구나. 내 여기 앉아서 기다려줄 테니 다 만들어지면 붙어보자꾸나. 그러더니 옆에 있던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그리해준다면야 우리야 고맙지. 내 그 불진을 반드시 잘라버리고 말 테다. 양과의 말에 피식 웃음을 짓던 이막수는 바보 낭자가 탁자에 앉아있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여자는 내 정년신장에 맞았는데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 혹시 황약사는? 이막수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물었다. 그런데 대장장이가 황약사라는 이름을 듣더니 움찔하며 고개를 들어 이막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쇠를 두드렸다. 우리 사부님이 이미 떠나신 걸 알고 있으면서 왜 묻는 거지? 만약 우리 사부님이 계셨다면 너 따위가 감히 이렇게 대담하게 우리 앞에 나타났겠어? 정령의 말에 이막수는 코웃음을 치고는 품에서 종이를 한 장 꺼냈다. 황약사는 세상을 속여 명성을 훔치고 제자들의 힘에 기대서 비겁하게 상대를 누르지. 그런데 여기 있는 제자들 가운데 정말 쓸모있는 제자가 과연 있을까? 그녀는 왼손을 휘둘러 종이를 날렸다. 그러고는 팔을 살짝 튕기는가 싶더니 은침을 날려 종이를 기둥에 박아놓았다. 이것을 증거로 남겨두겠어. 나중에 황노사가 돌아오면 귀여운 2 제자를 누가 죽였는지 알게 되겠지. 그런 뒤 이번에는 대장장이를 돌아보며 다그쳤다. 어서 만들어라.
나는 기다리는 걸 싫어한단 말이다. 대장장이는 온통 붉어진 눈으로 종이를 쳐다보았다. 종이 위에는 도화도주, 제자의 힘을 믿고 5대1로 결혼이 강호의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라고 적혀 있었다. 대장장이는 뭔가 생각에 잠긴 듯 멍하니 지붕을 바라보았다. 어서 만들지 않고 뭘 해. 이막수의 재촉에 대장장이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예, 곧됩니다. 그는 왼손에 든 쇠집게를 뻗어 종이와 침을 뽑아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로에 집어넣었다. 그러자 종이는 순식간에 재가 되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이막수는 화가 치밀어 불진을 들고 몸을 일으키다가 약간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다. 총구석에 늙은 대장장이가 이렇게 대담하다니 혹시 무공을 숨긴 은거기인이 아닐까? 그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으나 천천히 다시 앉으며 애써 태어난 척했다. 어르신은 누구시오? 안 보이시오? 나는 늙은 대장장이요. 왜 내 종이를 태웠소? 종이에 쓰인 내용이 틀렸기에 내 가게에 붙여놓기 싫어서 그랬소. 뭐가 틀렸다는 것이오? 이막수는 참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리며 소리를 내질렀다. 도화도주께서는 하늘의 도리와 땅의 이치를 꿰뚫는 능력을 지니셨고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의 재주 하나만 제대로 배워도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소. 그분의 첫째 제자이신 고경풍은 몸이 바람처럼 빠른 데다 무공이 변화무쌍하고 철팔괴 신공이 특히 뛰어나셨지. 두 번째 제자이신 진연풍은 근육과 뼈가 동과 철로 만들어진 듯 단단하여 날카로운 무기로도 찌르기가 힘들었소. 들어보시었소? 대장장이 노인은 차분히 이야기를 하면서도 손으로는 여전히 쇠를 두드렸다. 사람들은 그가 고경풍과 진연풍에 대해 이야기하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외진 시골에 사는 늙은 대장장이가 어떻게 강호 고수들에 대해 알고 있을까? 이막수가 코웃음을 치며 대장장이에게 말했다. 강호에 떠도는 얘기로는 그 바람처럼 빠르다던 고경풍은 황실 호위병들 손에 죽었다더군요. 또 동시 진연풍은 어린아이에게 찔려 죽었다던데 뭐가 대단하다는 것이오? 무기로도 육신을 벨 수 없다고. 정말 허풍이 대단하시군. 그러나 대장장이 노인은 이막수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도화도주의 세 번째 제자 매초풍은 여자 몸이기는 하나 손가락의 신공이 대단하고 채찍을 특히 잘 다루었소. 이막수는 여전히 냉소를 거두지 않았다. 그래요? 그 여자는 손가락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강남 칠괴에게 눈을 잃고 서독 구양봉의 손에 산산조각이 났다더군요. 그 말에 대장장이가 잠시 손을 멈추고 망연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런 일이 있었소? 나는 몰랐소. 도화도주의 네 번째 제자 육승풍은 경공이 뛰어나고 벽공장이 일품이었지요. 듣자 하니 어떤 사람이 두 다리가 부러져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냈다던데 그 이름이 바로 경공이 대단하다던 육승풍이었던가요? 다리가 없는 경공이라면 이름처럼 바람을 타고 다닐 수밖에 없겠군요. 벽공장이 대단하다고요? 장을 뻗는 족족 허공을 때리는 게 도화도의 벽공장인가 보지요? 이막수의 비아냥을 들으며 대장장이가 고개를 숙였다. 그러곤 벌겋게 달궈진 쇳덩이 위로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다. 육무쌍은 그와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기에 그가 눈물을 떨어뜨린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왜 대장장이 노인이 눈물을 흘리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대장장이는 다시 쇠망치를 높이 쳐들어 쇠를 때렸다. 육승풍은 무공이 뛰어날 뿐 아니라 김운둔갑술에도 뛰어났지요. 당신이 그를 만났다면 더는 비웃지 못했을 것이오. 그러나 이막수의 비아냥은 이어졌다. 김운둔갑술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사람은 태호변에 귀운장을 짓고 살았어요. 귀운장에 들어갔던 강호호걸들은 모두 그곳에 펼쳐진 진법이 오묘하기 짝이 없다고 감탄했었지요. 그런데 누군가 불을 질러 깡그리 타버렸다더군요. 그 후 그 사람의 행방이 묘연한 걸로 봐서 아마 그 불에 타 죽은 거겠죠. 대장장이가 말을 이었다. 도화도주께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계십니다. 지금은 개방의 방주라더군요. 황방주는 지혜가 뛰어나 하늘도 놀라게 할 만한 묘책을 짜내시곤 하지요. 그리고 그분이 출소하기만 하면 당신쯤은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이막수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 풋내기 황용 말인가요? 잘난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남편 곽정의 힘을 믿고 허장성세하는 계집 아닌가요?
그리고 개방의 방주가 된 것도 사부인 북계 홍칠공의 힘이었소. 그 말에 대장장이는 번쩍 고개를 들고 호통을 쳤다. 이 여도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도화도주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무공에 정통하여 당신보다 10배는 강하단 말이오. 이 시골 늙은이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른다고 속이려는 것이오? 그러자 이막수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내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여기 있는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오. 그 말에 대장장이는 고개를 돌려 정령을 바라보았다. 궁금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정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입을 열었다. 저희 사부님께서는 불운하시어 제자들을 키우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학문이 일천하고 무공도 하찮아 사부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저희 사부님을 아십니까? 대장장이는 대답 대신 정령을 훑어보았다. 아무래도 못 믿겠다는 눈치였다. 도화도주께서 만년에 또 제자를 받으셨소? 정령은 불구가 된 대장장이의 왼쪽 다리를 보며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다. 사부님께서 적적하시어 저에게 시중을 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 저는 배움이 부족해 도화도주의 제자라 칭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도화도에 발을 들여놓은 적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자신이 도화도주의 제자임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대장장이는 정령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령을 쳐다보는 그의 눈빛은 확연히 부드러워졌고 그의 표정에서는 친근감이 느껴졌다. 대장장이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쇠를 두드리면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정령은 그런 대장장이의 손놀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손은 공중에서 반원을 그리다가도 쇠에 떨어질 때는 교묘하게 방향을 바꾸었는데 그 움직임이 도화도 문파의 나경신 검장과 매우 흡사했다. 사부님께서는 한가하실 때면 저와 이야기를 나누곤 하셨습니다. 과거 제자들을 섬에서 몰아낸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연풍과 매초풍 두 사람은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니 할 수 없는 일이라 하셨으나 다른 제자들은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라고 한탄하셨습니다. 특히 풍무풍이라는 사형은 가장 나이가 어려 참으로 안쓰러웠다고 하시더군요. 사부님께서는 그 후에도 잊지 않고 종종 걱정하시곤 했습니다. 황약사는 성정이 괴팍해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입 밖으로 내뱉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령은 황약사가 적적할 때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황약사 역시 정령에게 마음을 내비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래서 정령은 대충이나마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지금 정령이 하는 말은 정말 황약사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건 아니라고 해도 그 본심은 다를 바가 없었다. 대장장이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비오듯 흘렀다. 눈물이 벌겋게 달구어진 쇳덩이에 떨어졌다. 대장장이는 치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한순간 말라버리는 눈물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애잔해지는 걸 느꼈다. 그때 이막수가 냉소를 날렸다. 풍무풍 3회를 만난 걸 축하드리겠소. 그렇다. 이 대장장이 노인이 바로 황약사의 막내 제자 풍무풍이었다. 과거 진연풍과 매초풍이 구음진경을 훔쳐 달아난 후 화가 머리끝까지 난 황약사는 남아있는 제자들의 다리를 분질러 도화도에서 쫓아냈다. 당시 아직 어리고 무공도 대단치 않았던 풍무풍은 황약사가 가엾게 여겨 왼쪽 다리만 부러뜨렸다. 풍무풍은 비통한 마음에 먼 곳으로 사라졌고 이런 궁벽한 시골에서 대장간 일을 하며 강호 사람들과는 전혀 교류하지 않았다. 그렇게 30년을 살아오며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이렇게 문파의 일을 알게 된 것이다. 풍무풍은 황약사가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어 목숨을 건졌고 어려서부터 황약사의 보살핌 아래 자라 그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비록 황약사에게 쫓겨나긴 했지만 원망스러운 마음을 추호도 품어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정령에게 황약사의 진실한 마음을 전해 들으니 예전의 황약사가 그리워 만감이 교차하며 가슴이 저려왔다. 3회 사부님은 평안하신가? 예, 평안하세요. 풍무풍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부님의 은혜는 내 몸이 부서져도 갚을 길이 없을 거야. 사부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니 이제 나를 용서하신 거라 생각할 수 있겠군. 옛일을 되돌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제 난 죽어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주위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양과와 육무쌍은 대장장이 노인이 정령의 사형이라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황약사의 제자라면 무공도 뛰어날 테니 참으로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었다. 나는 오늘 저 새 아이와 저 바보를 없앨 생각이오. 그러니 영감은 옆에서 보기나 하시오. 문파에서 쫓겨난 영감의 서름을 내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리다. 이막수의 목소리는 냉랭하기 그지없었다. 내 무공을 익혔다고는 하나 평생 다른 이와 겨루어 본 적이 없소. 게다가 다리도 성치 않으니 싸운다 한들 당해낼 수도 없을 것이오. 그러자 이막수가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거 참 잘 됐군요. 나도 괜한 목숨 거둘 생각은 없소. 그 말에 풍무풍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내 사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오. 또 여기 있는 아이들도 사매의 친구들이라니 해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오. 그 말에 이막수가 살기 띤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하는 수 없지. 당신 목숨도 거둘 수밖에. 그러면서 이막수가 몸을 일으켰다. 풍무풍은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여전히 박자를 맞추며 쇠를 두드렸다. 쇠를 때리는 사이사이 몇 마디씩 말을 이어갔다. 도화도를 떠난 지 어언 30여 년 무공은 일찌감치 접었는데 잘 기억해보면 생각이 좀 나려나? 그 말에 이막수가 실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반평생 강호를 돌아다녔지만 이렇게 대책 없는 양반은 처음이오. 아니 저기 눈앞에 닥쳤는데 이제야 칼을 갈겠단 말씀이오? 풍무풍 황노사는 당신을 쫓아내지 않았소? 그런데 그런 황노사의 제자를 살려보겠다고 정말 당신 목숨을 걸어보겠단 말이오? 풍무풍은 여전히 쇠를 때리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오. 세상에 가까운 분이라고는 스승님 한 분뿐이셨소. 내가 존경하고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그분 말고 또 누가 있겠소? 3회 스승님은 잘 지내신다고? 예,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그 말에 풍무풍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이막수는 그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때 풍무풍이 망치질을 멈추더니 오른손에 든 망치를 갑자기 화로에 넣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을 보고 이막수가 어이가 없어 웃으며 말했다. 영감, 아무리 사부에게 배운 무공을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허둥댈 것 있겠소? 그러나 풍무풍은 아무런 대꾸 없이 붉게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이번에는 왼팔 겨드랑이에 버티고 있던 지팡이를 화로에 꽂았다. 사형, 그건 지팡이예요. 정령이 외쳤으나 풍무풍은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화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지팡이는 이글거리는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붉게 달구어졌다. 언뜻 보기에 나무 지팡이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쇠지팡이였던 것이다. 잠시 후 쇠망치와 쇠지팡이가 벌겋게 달아오르자 풍무풍이 화로에 손을 넣어 쇠망치와 쇠지팡이를 양손에 잡았다. 그런데도 풍무풍은 조금도 뜨거운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줄곧 풍무풍을 무시하던 이막수는 화들짝 놀라 불진으로 급소를 보호하며 기수식을 취했다. 한수를 숨기고 있었군. 조쏘 영감, 어디 덤벼보시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풍무풍이 앞으로 나섰다. 그 몸놀림은 도저히 불구의 몸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민첩했다. 그는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지팡이를 땅에 찍으며 쇠망치를 휘둘렀다. 사실 풍무풍은 이막수와 대등한 수준의 내공을 가진 고수였다. 그러나 도화도에서 쫓겨난 후 누구와도 겨루어 보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그에 반해 이막수는 고묘를 나온 이후 무림공적으로 불릴 만큼 실전 경험이 많았다. 결국 풍무풍의 초반 거센 기세도 몇 초씩 겨루고 나자 꺾이고 말았다. 옆에서 싸움을 지켜보던 양과는 아무래도 불안했다. 풍무풍의 무공은 확실히 강했지만 그의 평소 온화한 성품처럼 사람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양과가 갑자기 소리쳤다. 이막수, 어찌 도화도주가 불효불충하고 인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모욕하고 다닌 것이냐? 그 말에 이막수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지 알 수가 없어 그저 고개만 갸웃거렸다. 너는 도화도주께서 여색을 탐하고 아이들을 잡아갔다고 했는데 네 눈으로 직접 보았느냐? 또 그분이 친구들을 속이고 은인을 팔아먹는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한 것이냐? 너는 어찌 강호에 그런 소문을 퍼뜨려 황도주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냐? 이막수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정녕 역시 양과가 왜 이리도 험한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풍목풍을 돌아보니 그의 얼굴이 분노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풍목풍은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쇠망치와 지팡이를 동시에 휘두르며 반격했다. 그러고는 왼쪽 다리로 서서 금계 독립의 자세를 취했는데 마치 다리가 땅에 박혀있기라도 한 듯했다. 쇠망치와 지팡이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이막수를 향해 뻗어갔다. 이막수는 갑자기 사나워진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몸을 날려 피하며 반격할 틈을 엿보았다. 그러나 분노로 잠시 잡았던 승기가 오래가지는 못했다.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이막수를 이기기에는 풍목풍은 경험이 너무나 없었다. 밀릴 때마다 양과가 소리를 질러 풍목풍의 활을 돋우어 거센 공격을 이끌어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막수의 대처 역시 매끄러워졌다. 어느새 풍목풍의 얼굴은 이미 몇 차례 불진에 맞아 선혈이 낭자했다. 그러나 풍목풍은 무시무시한 얼굴로 붉게 달아오른 쇠망치와 지팡이를 휘두르며 이막수를 향해 돌진했다. 이미 자신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듯 이막수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한 것 같았다. 이막수는 순간 풍목풍의 기세에 조금 주눅이 들어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러면서 슬쩍 양과를 흘겨보았다. 이막수는 아무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데다 양과가 옆에 있는 게 마음에 걸렸다. 저 애송이 녀석은 만날 때마다 무공이 크게 늘었었다. 저 영감이 동기어진 할 각오로 몰아붙이니 이기더라도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테지. 지금은 일단 몸을 피하는 게 상책이겠군. 이막수는 일단 풍목풍의 공격을 저지하고 빠져나갈 속셈으로 불진을 풍목풍의 가슴 쪽으로 세차게 휘둘렀다. 그러자 풍목풍이 쇠망치를 들어 이막수의 공격을 막았다. 그러나 이내 불진이 쇠망치를 휘감았다. 이것이야말로 이막수가 상대의 무기를 빼앗는 절초였다. 이제 그녀가 잡아당기기만 하면 쇠망치는 그대로 풍목풍의 손에서 빠져나올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치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누린내가 진동했다. 알고 보니 감겼던 불진이 불에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이막수는 상대의 무기를 빼앗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잃을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자루만 남은 불진을 내던져버리고 정련신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장법은 매우 강력하기는 하지만 상대에게 접근하지 않으면 효력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가갈 기회만을 노렸지만 풍목풍이 양손에 든 쇠망치와 지팡이를 휘둘러대니 속수무책이었다. 그때 두 사람 사이에서 계속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다. 알고 보니 이막수의 도포가 붉게 달구어진 쇠망치와 지팡이에 스치며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갑자기 풍목풍이 소리를 치며 뒤로 반장쯤 물러났다. 그만두자, 그만둬. 이건 너무 꼴사납구나. 그 말에 이막수는 영문을 몰라 풍목풍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휙 불어왔다. 순간 이막수의 옷이 조각조각 날리며 팔, 어깨, 가슴, 허벅지 등의 하얀 속살이 드러났다. 그러자 창피한 생각에 얼른 도망치려는데 갑자기 등 뒤가 서늘해지더니 등을 덮고 있던 옷 조각도 날아가 버렸다. 양과는 이막수가 어쩔 줄 모르는 걸 보고는 풍목풍이 벗어둔 낡은 도포를 주워 내공을 실어 던져주었다. 도포는 마치 사람이 껴안는 듯 사뿐히 이막수의 등을 감쌌다. 이막수는 얼른 소매를 찾아 팔을 집어넣고는 옷차림을 수습했다. 그녀는 평생 큰 싸움을 수없이 치러보았지만 이런 낭패를 당한 적은 처음이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졌다가 새하얗게 창백해져 계속 싸워야 하는지조차 얼른 판단이 서지 않았다. 계속 싸우다가 이 옷마저 타버리면 큰일이지.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겠군. 그녀는 양과에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는 휙 하고 몸을 돌렸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산 뒤편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이영환이는 웬만한 무림 고수들 사이에서도 보기 드문 놀라운 신법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